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럽과 G7 순방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뵙는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비행기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비행기에서 하면 여러분들 잠자다 잠을 못 자고 깬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하게 됐습니다. 한번 웃어줄 만도 한데 절대 안 웃어주네요.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1년 전 제가 취임한 후에 첫 외교 일정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날도 6월 18일이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에는 G7이라는 다자 무대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성과였다면 이번 유럽 방문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사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EU와는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중동 정세, 한반도 평화, 경제 안보,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석한 2개의 확대 세션과 업무 오찬에서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연대 재건,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공급망 안정,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방안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되 안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위기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해법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아태 지역 내 에너지 수입국 간의 협력 강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 협력 질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이번 순방 역시 실용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유럽 물류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를 방문했습니다.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고 미래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약, 테러 등 초국가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승객 예약 정보 전송 협정도 타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과 국민 안전을 위한 공조 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EU를 방문한 것은 오는 7월 1일 철강 관세 할당 제도 조치 발효를 앞두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EU 지도부에 전달하였고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하였습니다. 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였고 중소기업, 첨단 과학기술, 사회연대경제, 개발협력, 그리고 문화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개의 협정을 타결하는 등 실질협력의 폭을 크게 넓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동했던 초감가상각제도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인 관광 가이드의 자격 문제 등 우리 재외 동포들이 겪고 있는 오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멜로니 총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레오 14세 교황님을 예방하고 내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이 한 분도 없다. 대한민국의 600만 천주교인들을 위해서 추기경을 국내 업무 담당하는 현직 추기경을 임명해달라라는 우리 한국 가톨릭계의 염원도 전달드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본인이 추기경을 임명한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새로 추기경을 임명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정을 각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7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캐나다, 독일, 케냐 정상들과도 양자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뭐 당연히 한미 협력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점에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통해 원유, LNG, 핵심 광물 등을 포함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의 방산 역량 강화 과정에 우리가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메리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메르츠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했고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회의를 계기로 메르츠 총리의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 산업, 투자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동아프리카 협력 파트너인 루토 케냐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한국이 케냐의 국가 발전과 공동 성장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케냐 진출과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고 양국 간의 교육과 투자,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캐나다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구상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한반도에 남긴 화해와 협력의 정신, 평화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레오 14세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 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공식 만찬을 비롯해서 여러 계기에 만나 허심탄회하고 매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또 서로 이해를 깊이 하는 그런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내 평화 정착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역할을 해 주실 것도 다시 한번 당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 또 건설적인 기여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벨기에에서는 한국 해외 입양 동포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오랜 시간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 또 입양에 따른 정체성에 대한 고민, 또 친생 가족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노력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입양 동포 여러분의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약 20만 명에 가까운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해외에 입양됐는데 그 입양 과정은 물론이고 그 후 해외 성장 과정 그리고 현재 해외 생활에서 많은 애환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실질적인 입양 동포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또 그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비롯한 외교부 등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경제, 안보, 기술,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을 위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국익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나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순방의 성과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에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대와 신뢰에 더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더 큰 책임감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순방 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 먼저 받았으면 합니다. 네, 앞에 KBS 손서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KBS 앉아서 하시죠. 손소영입니다. 예, 그럼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많은 대화를 네. 틈틈이 나누셨는데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시면서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 한반도 문제도 해결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동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대통령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문한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관여해서 문제를 완화한다, 해결한다는 뜻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동일하지만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뭐 그 점은 분명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뭐 만찬 자리에 90분이 넘는 긴 시간에 옆자리에서 계속 대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뭐 그 과정에서 뭐 강한 지도자라는 뭐 표현도 여러 차례 해주시기도 하였고, 아마 그게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한미 관계, 이게 뭐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중에서 가장 뭐 긴 대화를 한 것은 사실 북핵 문제죠.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막 14일인가 뭐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뜰을 거니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말씀도 하시더군요. 자기가 올렸다고. 본인이 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먼저 그 북한 문제 어떻게 돼가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셔서 갑자기 좀 사진 촬영 시간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잠깐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북한도 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뭐 그 점도 그 점이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셨고요. 근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게 고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뭐 일단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연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또 그 투발 수단, 핵무기라고 하는 게 그 자리에서 뭐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딘가를 멀리 보내서 사용하는 건데 소위 투발 수단, 옮기고 떨어뜨리는 그 투발 수단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이미 다 개발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하면 이게 접근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비핵화 얘기를 하지 말고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 이러고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좀 목표를 나누자.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나눠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현재 추가의 핵물질 개발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추가 생산을 안 하는 것, 중단하는 것, 또 핵물질의 해외 반출을 하지 않는 것, 또 ICBM에 더 이상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중단하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다. 방치하면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 그리고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이제 핵물질을 보유하게 되면 아마 해외 반출 욕구가 커지지 않겠냐. 그게 매우 실질적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냐. 뭐 이 점에 대해서 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지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또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좀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가 안전이 보장이 됐다고 하면 그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 장기 목표로 삼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약간 나눠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설명을 좀 긴 시간 드렸어요.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전에 한반도의 핵 관련된 한반도 정책으로 제시했던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자분 여기 앞에 머니투데이 김성원 기자님. 예,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원 기자입니다. 순방 고생하셨고 시차 적응을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 G7 1박 4일 일정 갔다 오고 이번에 갔다 오니까 감회가 좀 남달랐는데, 대통령이 조금 더 솔직하게 두 번째 G7 정상회의 이제 참석하시고 나니까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자유롭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2년차 외교 구상은 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공교롭게도 이번에 양자 회담에서 캐나다 총리와 그리고 독일 총리를 둘 다 만나셨는데요. 캐나다가 60조 잠수함 사업 최종 사업자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남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컸는데, 혹시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될지,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총리, 캐나다 총리와 독일 총리는 독일 총리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캐나다 총리를 만났는데,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고요.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러나 뭐 낙관하기는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졸리는데 그 시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순방을 다니면 우리 동행하는 언론인 분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죠, 사실은. 10몇 시간씩 그 좁은 의자 좌석에 앉아서 쪽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냈다고. 돈 없으면 해외 취재도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법률적 검토를 좀 지시를 해놨어요.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뭐 법률이나 상식상으로 민간의 취재 활동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안 하더라도 취재진으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뭔 지시를 했냐면, 항공료는 여러분이 안 가시면 빈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빈자리로 가면 그 항공료만큼 뭐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더 타고 가면 혹시 비행기가 무거워져 가지고 항공료가 조금 더 들 수 있나요? 뭐 그런 정도. 그러나 일반 항공료 상당의 아마 비용을 받는 것 같던데요. 그건 내가 보면 부당이득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 너무 뭐 수천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영업활동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국가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또 홍보를 대신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빈자리로 가는 것, 그 비용까지 일반 항공료를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적을 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작년에 처음 G7 회의를 갔을 때는 사실 뭐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원래는 안 갈까 생각했었죠. 초청이지만 안 갈까 생각했다가 이게 매우 중요한 회의라서 어쩔 수 없이 갔고, 또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다 외국 정상들이 뭐 여러분도 뭐 개인적으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것처럼 뭐 국가 정상들도 사실 처음 보고 그러면 막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일본 총리께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그 G7 회의는 처음이었죠. 늦게 취임하시면서. 어쨌든 그러나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거의 뭐 다 만나봤던 긴 시간 얘기를 했던 분들이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고 또 정서적 교감도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국가 간의 관계도 정상들 간의 정서적 유대와 교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 매우 고마웠던 것은 이태리 측의 그런 뭐 배려라고 할까 그런 거였죠. 우리 교민들이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이탈리아 관광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태리에 있는 우리 재외 국민들 또는 동포들이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시험 봐서 뭐 자격증을 얻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대요.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말인데 밤에 관광청에서 우리 교민들 중에 그 일에 관계된 관광 가이드 회장인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처리하자. 뭐가 문제냐. 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낮에 월요일 날 간담회라고 했는데 전날이니까 일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각별한 배려를 해준 거죠. 멜로니 총리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주말에 이렇게 조치를 해준 겁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게 아마 서로 간의 신뢰와 교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감가상각제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배제돼 가지고 혜택을 못 보게 돼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저번 1월 달에 총리께서 방한했을 때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법률 개정까지 다 끝내가지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그 수출품에 대해서는 똑같은 유럽 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원 의장하고 면담이 있어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원래 이태리는 원래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이건 정말로 특별한 예배라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들 간의 잦은 교류 그리고 정상들 간의 정서적 교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몇 년 동안 또는 십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아주 묵은 숙제, 난제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좀 더 가급적이면 임기 전반에 초반에 외국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 교류는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힘들긴 한데 사실 임기 후반에 가면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효과를 보기 어렵죠. 이미 다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좀 부담되고 어렵긴 한데 또 여러분들은 매우 어렵긴 하겠지만 좀 앞으로도 좀 더 자주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초청해서 많이 오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평화방송 김혜영 기자님. 네.
앞줄에 계신 기자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특별히 또 바티칸을 아, 갔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평화방송 아, 김혜영입니다. 네. 저는 이번 지금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현직 추기경 임명 요청하셨다는 사실. 네. 이게 뭐 교회 염원이긴 합니다만 정부나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천주교는 참 교황청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의 파견 선교를 통해서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게 아니고 한국만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죠. 그게 이제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점도 지적을 하고, 뭐 교회 문제에 우리가 관여하는 게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분들이 무려 600만 명을 넘고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세계 청년 대회라고 하는 100만 명이 모이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 교황께서도 교황이 되시기 전에 대한민국을 5차례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뭐 DMZ도 방문하셨던 것 같고, 또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계기에 한국의 천주교 신자분들, 천주교계에서 실제 뭐 염원이기도 해서 그 전달해드리는 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요청은 아니고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염원하는 바인데 꼭 전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교황께서도 한국의 천주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애정이 매우 많으셨고 뭐 저한테 대해서도 매우 살갑게 표현해 주셨는데 아마 그게 한국 천주교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점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교황에 취임한 이래 단 한 명의 추기경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천주교에 대한 또 천주교 조직과 신자분들에 대한 정말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한국에 대한 저한테 이거 시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시골에 시커먼 시계를 차고 계시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그래서 삼성 시계라고. 그래서 또 전화기도 갤럭시 쓴다 내가. 그리고 차도 현대차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좀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님. 예,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방한 계기에 북한 방문을 추진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교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그 유용식 추기경은 결국 북한에 달린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을 따로 설득하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북한과의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다른 나라다. 민족 공동체도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는 민족 공동체라고 서로 불렀죠.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상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휴전선에 군사분계선 따라 삼중철책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장벽 설치도 하고 교량 뭐 다리 도로 다 끊고 있어요. 공사를 지금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그거 쳐다보는 게 일이죠. 혹시 저 공사하다 우리 분계선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가끔씩 그것 때문에 작은 충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으로 북한을 억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뭐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괜히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결 정책을 취해서 적대가 강화되고 충돌의 위험을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해가지고 자극을 해서 남쪽의 군사 도발을 통해 좀 물리적 충돌을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뭘 하려고 했던 그 이제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어요. 다행히 무슨 요새는 오물 풍선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휴전선에서 쌍방을 향한 적대적 언어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소음 피해 이런 것도 없어졌죠. 그러나 어쨌든 냉랭한 그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표현도 좀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하여튼 일이 있기만 하면 뭐 비난 대결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적대 감정을 완화하고 또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찌 잘못 들어보면 비주체적인 표현일 수 있는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이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원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왜 미국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느냐라는 지적을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렸는데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는 평화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다 스스로 차단했고 공격적 태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봉쇄해 버렸죠. 그러나 북한은 북한 체제 안전에 가장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한국은 아니죠. 우리는 서명도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었으니까 휴전 서명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전협정도 미국하고 맺었기 때문에 모든 한반도 안보와 체제 보존에 관한 핵심 역할은 미국이 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뭐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뭐 방송으로 하면 듣겠지요, 설마? 오늘 이것도 아마 듣고 있지 않겠어요?